아이작 뉴턴과 표절 시시비비를 가린 사람은 바로 독일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그 수학자였죠. 죄송한데 지금 두 분은 라이프니츠 하니까 아 하고 계신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전 무슨 가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라이프니츠가 어떤 사람이죠? 일단 라이프니츠는 그 0과 1만이라는 그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하는 이진법. 맞습니다. 그 이진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이제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최초로 사칙연산이 모두 이제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니츠의 계산기가 훗날 컴퓨터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뉴턴 못지않은 굉장한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수학적인 업적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라이벌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우수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인류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 거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수포자로 만드는 그 미적분입니다. 아, 포기했지 나도 미적분에서. 나는 수학 포기했다. 4분의 1 정도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대답했고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적분이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분이라는 건 이제 아주 짧은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서 그 짧은 순간의 그 변화량을, 그 변화 경향을 알아내는 학문, 이게 이제 미분에 해당이 되고요. 우와. 적분은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이 쌓였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들을 계산하는 걸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윤소희 씨 이게 미적분이 우리 실생활에도 쓰여요? 미적분이 되게 기본적인 툴로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특수 효과를 사용하잖아요.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진짜? 또 주식을 분석할 때도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카트라이더 할 때 이렇게 확 하고 뒤로 밀린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였을 때 그다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실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미적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그럼 나한테도 신인 분이에요. 굳이 뭐 카이스트 뭐 이과 안 나와도 저한테 있어서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자, 교수님 근데 미적분을 둘러싸고 뭐 저작권 시비가 왜 붙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을 먼저 생각해낸 거는 아이작 뉴턴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660년대 중반에 아이작 뉴턴이 쓴 논문에 미적분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뉴턴이 먼저 했구나라고 지금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뉴턴이 썼던 논문이 무한급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작 뉴턴은 다른 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탓에 이 논문을 이제 미완성인 채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서는 절친한 학자들에게만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공유를 하게 되죠. 아, 출판을 안 한 거예요? 네. 조용히 숨겨둬야지 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675년에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였죠. 와, 교수님 근데 뉴턴은 10년 전에 미리 이 미적분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 논란이 좀 이제 그 복잡하게 꼬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 1년 후인 1676년에 런던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런던 학자들을 만났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전에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에서 썼던 거를 친구들한테는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 작성한 논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교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친구들이랑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답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지 내용을 완전히 알아볼 수는 없게 결정적인 핵심 개념은 이게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뭐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답장을 뭐 그딴 식으로 써. 아니 그냥 뭐 기면 기다 아니다 하면 될 거를. 네. 결국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의 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죠. 오히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작 뉴턴은 라이프니츠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걸 좀 꺼렸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친구랑만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미적분 논쟁이 결정적으로 꼬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라이프니츠가 1684년에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버려. 네, 뉴턴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컴퓨터. 자, 이를 알게 된 아이작 뉴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 뭐라 할 수 있나? 네,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했던 아이작 뉴턴은 이제 부랴부랴 미적분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제서야 10년 전에 이미 했는데.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논문이 발표되니까 이번에는 라이프니츠가 또 격렬한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죠. 왜지? 라이프니츠가 왜 화를 냈는지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궁금하다. 이거는 두 사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사용했던 기호들입니다.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저 기호를 사용을 했었고요. 미적분 논문을 냈을 때 뉴턴은 사실은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논문 낸 걸 보고서 뉴턴이 논문을 낼 때 라이프니츠의 기호에서 모양을 조금만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이 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아 그러면 뺏겼죠. 네.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화낼만 합니다.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완전 화나죠. 그래도 개념은 10년 전에 뉴턴이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이번에 아이작 뉴턴을 따르던 제자들이 미적분을 먼저 개발한 건 뉴턴인데 라이프니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평생 기다려줘야 돼, 그거는. 네. 뉴턴이. 이상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근데 아이작 뉴턴은 제자들이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더 공격하게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나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논문을 등재를 먼저 한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뉴턴이 연구한 증거 자료들 있잖아요. 냈어야지. 냈어요.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본 라이프니츠는 연구 다 해놨는데.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좀 답답해하면서 먼저 정리하려고 나선 게 라이프니츠였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당시 이제 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영국 왕립학회에다가 이 문제를 결판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여기 엄청난 변수가 있었는데요. 궁금하다. 바로 변수는 당시 왕립학회 학회장이 아이작 뉴턴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왜 그걸 내?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 아닐까? 알고 완전이네. 있었는데도 왜 그랬지? 네. 알고 있는데 했다고?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결국 너무나 약간 명백한 것처럼 왕립학회는 아이작 뉴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본인이 본인 꼴을 들어줬겠죠. 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100년,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였던 아이작 뉴턴에게도 은근히 되게 이렇게 속이 좁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죠. 그 눈 찌르는 거 보세요. 독하다니까요. 절대 뭐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아니야. 윤선 씨, 근데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저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같이 개발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미적분의 개념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억울한 게 풀리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도 뭔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 라이프니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이작 뉴턴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많다. 네, 바로 남들 몰래 금단의 분야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는데요. 금단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뭐지?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이요? 네. 연금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값싼 금속을 금이나 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죠. 그거 되게 비과학적인 학문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화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연금술 연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연금술은 중세 이후에 약간 허무맹랑한 학문으로 좀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약간 이단 취급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이야말로 이제 우주를 창조한 신의 위대한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었나 보다 뭔가. 네. 그래서 워낙 철저하게 이제 몰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이 이런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뉴턴이 죽은 후 약 200년이 지난 193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료들로 밝혀졌구나. 네, 맞습니다. 뉴턴이 워낙 자료를 많이 남겨서 이거를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뉴턴이 죽은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 기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울력했던 거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자기네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상한 그림 있고 이상한 자료 있는 거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도 잊고 지내다가 1930년대가 됐을 때 소더비 경매에 내놓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케인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서요. 아이작 뉴턴의 그 원고가 나왔대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서 되게 많이 사들여요, 경매에 가서. 그리고 나서는 딱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 뉴턴이 최초의 근대적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뉴턴은 최후의 연금술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네, 최후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뉴턴에게 붙여지게 되죠. 연금술사 생각보다. 네, 아이작 뉴턴의 모습을 본 동료가 당시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네,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뉴턴은 보통은 새벽 3시, 가끔 새벽 6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실험실은 봄, 가을에는 밤이고 낮이고 불이 거의 꺼지지 않았다. 뉴턴은 아마 인간의 기술과 근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너머에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았다. 더 내인기피증이 심해졌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몰두하고. 네,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 실험에 자주 사용했던 것은 바로 수은이었죠. 그래서 수은은 사실 이제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은 신경 손상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아이작 뉴턴이 수은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수은은 이제 직접 약간 이렇게 맛을 보기까지 했죠. 어머. 아유 또 그런다 이 사람. 아유. 그래서 훗날 발견된 그 아이작 뉴턴의 연금술 기록을 보면 수은이 강하고 시큼하고 불쾌한 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그 수은을 그렇게 막 맛볼 정도면 이거 후유증이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수은 중독 때문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죠. 실제로 아이작 뉴턴이 죽은 후에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수은이 정상 수치보다 40배 이상 높게 검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찔 때부터 알아봤어.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작 뉴턴에 놀랄만한 비밀이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비밀이 네. 많은 남자네. 아이작 뉴턴은 종교계에서 이단으로 금지하던 연금술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기도 했었죠. 특이하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해석하고 비밀을 해독하는 거였죠.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오래 하니까 별걸 다 하셨네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아이작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연구 대상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신기한 자연 현상들? 아이작 뉴턴이 성경을 해독해서 예언을 한 거는 바로 지구 종말이었는데요. 뉴턴이 저런 걸 했다니. 이거는 아이작 뉴턴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계산한 기록입니다. 2060년이야? 아니네. 2370년도. 네. 다니엘서에 기록된 12장 7절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이작 뉴턴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받는데 그때가 이제 지구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진짜예요?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한 대를 1년으로 넣고서 그리고 두 대니까 이제 2년을 거기다 더하고 거기다가 반대 그래서 6개월을 더해서 3년 6개월을 이게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대충 날짜로 계산하면은 한 1260일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성경이니까 비유적 표현이라서 약간은 뭐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12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뉴턴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뭐 1260년이라고? 1260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작점이 어딘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뉴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서기 80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2060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해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카를로스 대제가 현재 프랑스, 독일, 북부 이탈리아 등 대규모 영토를 모조리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로부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등에 업고 교황청의 세력도 권력도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황청 권력이 800년부터 세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때를 시작점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계산한 바로는 지금부터 이제 36년 뒤인 2060년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36년. 그때는 괜찮아. 나는 그때 뭐 할 거 다 하고 뭐 아쉬울 거 없을 나쁘지 나이야. 않게 가죠. 나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제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분야까지도 관심이 많았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96년 54세에 돌연 케임브리지를 떠나서 런던으로 향하죠. 왜 떠났을까? 네, 바로 아이작 뉴턴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뭐야? 어떤 직업이죠? 바로 영국의 조폐국이었어요. 여길 왜 들어간 거야 갑자기? 당시 이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찰스 몬테규라는 사람이 뉴턴의 친구였는데 뉴턴을 추천해가지고 그 조폐국의 감사직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당시에 되게 월급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약간 꿀보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니까 좀 돈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일해라 라고 보냈는데 뉴턴이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밑에 직원들도 어이가 없는 거지. 저런 자리가 아닌데. 네. 그런데 마침 아이작 뉴턴이 조폐국에 부임했을 때 영국이 심각한 화폐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였죠. 위조인가? 네. 바로 위조 동전이 성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위조 만든 사람도 대단해. 심지어 또 아이작 뉴턴은 이제 직접 화폐 위조범을 잡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분을 위장한 채로 술집 같은 데서 위조범 만나서 정보를 이렇게 캐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사가 가장 치열했을 시기에는 열흘 내내 증인들을 직접 친문을 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일에 진짜 진심이었네요. 네. 신기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관련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화폐 위조범들이 잡히면 이렇게 공중에 밧줄로 이제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한 얘기에 따르면 이제 뉴턴이 그 모습을 보면서 중력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독한 분이네요. 그리고 지독한 분이네. 이후에 아이작 뉴턴은 조폐국 국장 자리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면 다 진심이다, 진심. 왕립학회는 학회장이었었고. 네, 네. 그리고 1,650파운드 정도 되는 최근 가치로 한 2, 3억 정도 되는 연봉까지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이런 생활을 누리던 아이작 뉴턴은 1720년 인생의 말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뭐죠? 바로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큰 돈을 날리게 되죠. 아니, 미적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주식을 날리셨어요? 네, 네. 그 배경에는 1720년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 회사 주식 버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요? 네, 이름이 사우스시. 남해 회사요? 네네. 난 남해 회사인 줄 알았어요. 남해 회사. 보통은 남의 회사에다 투자를 하죠. 네. 남해 회사. 주식 살 때 보통 남의 회사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해에서는 이제 18세기 초에 영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립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금융회사로 탈바꿈했어요. 야, 안 좋은 회사네. 네. 솔직히 근데 뭐 남의 회사고 뭐고 어쨌든 뭐 어쩌다가 돈을 잃게 된 거예요? 네, 세계 천재인 아이작 뉴턴도 주식시장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 남해회사는 영국 정부랑 계약을 맺어서 남아메리카의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아이작 뉴턴도 아마 이런 정보를 이렇게 미리 듣고 남해회사 주식이 비교적 저가일 때 미리 매입을 했습니다. 뭘 그래프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뉴턴 속상하게. 근데 아이작 뉴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 남해회사가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을 얻게 되면 아마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요. 점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익을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난 후에 남해회사 주식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배가 아팠던 아이작 뉴턴이 다시 남해회사 주식을 대폭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야, 천장에서 재매입 들어갔네. 네. 그런데 이후에 각종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남해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말게 됩니다. 결국 뉴턴이 재매입한 후에 겨우 한 달 뒤에 남해회사 주식의 거품이 확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어떡해. 아, 그냥 연구나 열심히 하시지. 왜 주식을 하셔가지고. 자, 이때 뉴턴은 대체 얼마를 잃게 됐을까요? 전 재산. 꽤 오래 모았으니까 외식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이작 뉴턴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만 파운드, 최근 가치로는 약 40억 원 정도를 잃고 말게 되죠. 주식으로 40억을. 이때 주식에서 쓴맛을 본 후에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명언이다. 명언이네요. 모르겠다. 너 미적분도 모르는 애가 자꾸 주식을 하려고 그래. 하면 안 돼, 너는. 주식 같은 거 미적분을 알아야 주식을 한대잖아. 네. 이렇게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고 미적분을 개발해서 수학사의 한획을 그은 업적을 세운 아이작 뉴턴도 주식시장의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던 뜻이죠. 와, 절대 주식하면 안 되겠다. 효정 씨, 그러면은 뉴턴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근데 놀랍게 이 뉴턴이 복구를 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에 또 굉장히 밝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로 32,000파운드 정도를 이제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 가치로 약 한 65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는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그럼 연구만 하고 뭐 취미생활, 뭐 연애 뭐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거의 한평생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뉴턴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사실 널 좋아했어. 의사. 뭐죠? 네. 네, 사실 자기가 평생 동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제 죽게 됩니다. 전형적인 너드 스타일이네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